술 한잔 따라봐 아줌마. 혹한기 훈련 중 감찰 나온 3스타 장군인 줄 모르고 성희롱하던 대대장이 인생 최악의 참교육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의 1월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다. 해발 1470m 고지, 체감 온도는 영하 35도를 밑돌았고 칼날 같은 눈보라는 특전사 대원들의 살가죽을 벗겨낼 기세로 몰아쳤다. 휘몰아치는 바람소리에 옆 사람의 고함조차 묻히는 훈련장 한복판, 75대 대원들은 상의를 탈의한 채 눈밭을 구르고 있었다. 입술이 파랗다 못해 검게 변한 병사들이 악을 쓰며 군가를 불렀지만 그 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그 지옥도와 완벽하게 격리된 공간이 딱 하나 있었다. 바로 대대 지휘 통제 텐트였다. 이중 방안 처리가 된 텐트 안에는 대형 등유 난로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훈훈한 공기 속에는 갓 내린 원두커피 향이 감돌았다. 대대장 황태섭 중령은 최고급 거위 털 파카를 걸친 채 다리를 꼬고 앉아 모니터를 통해 병사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속 부관을 향해 혀를 찼다. 야 작전과장. 삼중대 쟤네는 왜 저렇게 비실비실해? 목소리가 저거밖에 안 나와? 저래서야 나중에 홍보 영상 쓸 수 있겠어? 다시 굴려. 황태섭에게 병사들의 고통은 진급 심사에 제출할 포트폴리오의 배경 화면일 뿐이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어넘겼다. 육사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에 찌든 그는 야전의 흙먼지보다 의전의 레드카펫을 사랑하는 인간이었다. 그때 무전기를 통해 위병소의 보고가 들어왔다.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훈련 자문위원이 도착했다는 내용이었다. 황태섭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다. 아, 귀찮게 진짜. 민간인 아줌마 하나 온다더니 벌써 왔어? 적당히 둘러보게 하고 밥이나 먹여서 보내. 여자가 특전사 훈련에 대해 뭘 알겠어. 립스틱이나 안 얼면 다행이지. 잠시 후 텐트 자락이 걷히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천도희였다. 그녀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유행 지난 붉은색 등산 재킷에 목을 덮은 낡은 털목도리, 그리고 시장에서나 팔법한 투박한 방한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고글과 마스크에 가려져 있어 그저 동네 뒷산을 오르는 중년 여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고글을 벗었을 때 드러난 눈동자는 황병산의 눈보라보다 깊고 차가웠다. 천도희는 들어오자마자 황태섭에게 고개를 숙이는 대신 텐트 내부의 호화로운 난방시설과 황태섭의 손에 들린 커피잔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황태섭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다리를 떤 채 비아냥거렸다. 오셨습니까? 육본에서 고생이 많으시네. 날도 추운데 따뜻한 믹스커피나 한잔하고 가시죠. 우리 애들이 좀 거칠어서 아줌마가 보기엔 놀랄 수도 있는데 원래 군대가 다 그런 겁니다. 천도희는 그 무례한 태도를 무시하고 현황판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대대장님, 현재 기온이 규정상 상해 탈의 훈련 제한 온도인 영하 30도를 넘었습니다. 게다가 풍속을 고려하면 동상 환자가 속출할 상황입니다. 훈련 강도를 조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황태섭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천도의 앞으로 다가와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이봐요, 위원님. 자문하러 왔으면 조용히 구경이나 하시지 지휘권 간섭입니까가 지금? 여기가 무슨 보이스카우트 캠핑장인 줄 아나 본데 우린 특전사야.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라고. 따뜻한 방구석에서 행정이나 보던 분이 현장을 알 턱이 있나. 피부 상하니까 저기 구석에 가서 난로나 쬐세요. 주변의 참모들이 대대장의 눈치를 보며 킥킥거렸다. 천도희는 아무런 대꾸 없이 황태섭을 빤히 응시했다. 그 고요한 시선에 황태섭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이내 기분 탓이라 여기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천도희는 말없이 텐트를 나와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훈련이 잠시 중단된 쉬는 시간 병사들 틈으로 파고들었다. 병사들의 상태는 처참했다. 지급된 방한 장갑은 곳곳이 해져서 손가락이 뻘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보급되어야 할 발열팩은 구경도 못한 눈치였다. 천도희가 떨고 있는 일병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손이 얼음장이네. 핫팩 보급 안 나왔나? 일병은 낯선 민간인의 질문에 겁을 집어먹고 더듬거렸다. 아닙니다. 꽤 괜찮습니다. 특전사는 추위를 타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 천도희의 앞을 막아섰다. 삼지역대 팀장 강철민 중사였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천도희를 노려보며 동시에 자신의 부하를 등 뒤로 숨겨 보호했다. 민간인은 훈련 구역에서 나가주십시오. 대원들 사기 떨어집니다. 천도희는 강 중사의 날 선태도 속에서 부하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책임감을 일궈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목도리를 풀어 일병의 목에 감아주며 강 중사에게 나직이 말했다. 책임감이 강한 팀장이군. 하지만 자네 대원들 이대로 가면 오늘 밤 안에 손가락 2개는 잘라내야 할 거야. 그게 자네가 원하는 강함인가? 강철민 중사는 반박하려 했지만 부하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 여자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정확하게 부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황병산의 날씨는 더욱 포악해졌다. 오늘은 전술 스키 기동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황태섭은 새벽부터 참모들을 닥달했다. 상급 부대에 보고할 그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 안전하게 다져진 슬로프 코스를 취소하고 훈련장 외곽의 자연 절벽 지대인 일명 독수리 코스로 훈련 장소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그곳은 경사도가 60도에 육박하고 눈이 다져지지 않은 습설 지역이라 산사태와 골절 사고의 위험이 극도로 높은 곳이었다. 강철민 중사가 지휘 텐트로 찾아와 읍소했다. 대대장님, 독수리 코스는 무리입니다. 현재 대원들 스키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바인딩 결속력이 약합니다. 저런 급경사에서 충격을 받으면 플레이트가 튕겨나갑니다. 제발 제고해 주십시오. 황태섭은 신고 있던 최고급 방아나 발끝으로 강 중사의 정강이를 툭툭 찼다. 야, 강철민. 너 겁먹었냐? 707도 아니고 여단 특임대 팀장이라는 놈이 장비 탓을 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구만. 까라면 까. 다치면 내가 책임져 임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천도희가 나섰다. 그녀는 바닥에 쌓인 눈을 한 줌 쥐어 뭉쳐 보이더니 황태섭의 코앞에 내밀었다. 이 눈을 보십시오. 습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입니다. 이런 눈에서 낡은 군용 스키로 급경사를 타면 회전 시 무릎 인대가 버티지 못합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즉시 중지하십시오. 황태섭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부하들 보는 앞에서 그것도 굴러온 돌 같은 민간인 여자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다니. 그는 참모들이 보는 앞에서 천도희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당신이 스키를 알아? 어디 동네 리조트에서 눈썰매나 타본 주제에 특전사 전술 훈련에 훈수를 둬? 건방지게 어디서 눈을 들이밀어? 저는 규정과 안전을 말하는 겁니다. 지휘관이라면 병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닥쳐. 내 말이 곧 규정이고 법이야. 김소령, 당장 이 여자 끌어내. 훈련장에 얼씬도 못하게 저기 구석탱이에 처박아둬. 재수없게 아침부터 여자가 설치고 있어. 결국 천도희는 훈련장 외곽으로 밀려났고 훈련은 강행되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출발선에 섰다. 황태섭은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망원경으로 그들을 보며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출발해.
더 빨리. 속도 안 내. 비극은 예견된 것이었다. 선두에서 내려오던 하사 한 명이 급회전 구간에서 균형을 잃었다. 낡은 스키 바인딩이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풀려버렸고 하사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20m 아래의 바위 틈으로 곤두박질 쳤다. 으악! 처절한 비명이 설산을 울렸다. 하사의 허벅지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하얀 눈을 적셨다. 날카로운 바위에 대동맥이 찢어진 것이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무관 불러.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지만 황태섭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무전기를 잡고 가장 먼저 이렇게 소리쳤다. 야, 카메라 치워. 누가 찍으래. 조용히 해. 헬기 부르지 마. 헬기 뜨면 사단에 보고 들어간다고. 그냥 앰뷸런스로 조용히 실어날라. 사람의 목숨보다 자신의 인사고과에 흠집이 날 것을 먼저 걱정한 것이었다. 의무관이 눈길을 뚫고 오려면 좋기 20분은 걸릴 상황이었다. 그때 구석에 밀려나 있던 천도희가 움직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재킷의 지퍼를 올리고 눈밭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둔해 보이던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다. 천도희는 경사 60도의 설면을 스키도 없이 군화발만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고난도 활강 기술이었다. 순식간에 부상자 곁에 도착한 천도희는 배낭에서 지혈대를 꺼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터져나오는 피를 막기 위해 대퇴부를 압박하고 주변의 나뭇가지를 꺾어 부러진 다리에 부목을 댔다. 정신 차려. 눈 감지 마. 나 봐. 내 눈 똑바로 봐. 천도희의 기백에 눌린 하사가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곁에 있던 강철민 중사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저런 응급처치술과 활강 능력은 교범에도 없는 실전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였다. 상황이 수습되고 부상자가 후송되자 황태섭은 천도희를 지휘소로 호출했다. 그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분노에 차 있었다.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난 거야. 아침부터 재수 없는 소리를 해대니까 부정 타서 애가 다친 거 아니야. 천도희는 피 묻은 손을 닦으며 차갑게 응수했다. 장비 결함, 무리한 코스 선정, 그리고 사고 직후 지휘관의 은폐 시도. 이것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보고서에 토시 하나 안 빼고 적겠습니다. 그 말에 황태섭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옆에 있던 탄약통을 발로 걷어차며 천도희를 위협했다. 이 여자가 진짜 죽고 싶나? 여기는 황병산이야.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면 아무도 몰라. 오늘 밤 얌전히 텐트에 처박혀 있어. 내 성질 건드리지 말고. 이건 경고가 아니라 명령이야. 밤이 되자 황병산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천도희는 배정받은 낡고 난방도 되지 않는 텐트 안에서 랜턴 불빛에 의지의 수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텐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강철민 중사였다. 그는 주위를 잔뜩 경계하며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강 중사의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낮에 사고 처리를 두고 항의하다가 황태섭에게 구타당한 흔적이었다. 강 중사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와 USB 하나를 꺼내 천도희 앞에 내려놓았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거. 대대장이 지난 2년간 빼돌린 피복류 장부와 부식비 횡령 내역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밤새 쓴 탄원서입니다. 강 중사는 고개를 숙이며 울분을 토했다. 저희는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개처럼 굴러도 군인이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부하들이 찢어진 장갑을 끼고 동상에 걸려 손가락을 자르는 건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천도희는 강 중사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어떤 거인의 손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강 중사. 자네의 용기, 그리고 자네가 흘린 피눈물. 내가 다 담아가겠네. 내 군번을 걸고 약속하지.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자정이 가까운 시각, 황태섭의 부관이 천도희의 텐트를 찾았다. 대대장님이 찾으십니다. 훈련 강평을 좀 하자고 하십니다. 천도희가 대대장 지휘 텐트에 들어서자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훈련 중 음주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건만 테이블 위에는 고급 양주병이 뒹굴고 있었고 참치회와 족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황태섭과 주요 참모들은 이미 얼굴이 벌개진 채 만취해 있었다. 황태섭은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천도희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어이 자문위원. 들어와.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천도희가 입을 굳게 다물고 서 있자 황태섭이 짜증을 내며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다. 내가 앉으라고 했지. 감히 중령이 말하는데 민간인이 튕겨? 야 김소령. 이 아줌마 술 한 잔 따라보라고 해. 왕년에 술 좀 따랐을 것 같은데. 좌중이 킬킬거리며 음담패설을 쏟아냈다. 황태섭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천도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느물거리는 손으로 천도희의 어깨를 감싸쥐며 귓가에 역겨운 입냄새를 풍겼다. 곱상하게 생겨서 윗선에 꼬리치고 자리 따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너 같은 아줌마들이 문제야.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신성한 군대에 기웃거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등산이나 다니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이지? 황태섭의 손이 천도희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오늘 밤 내 텐트에서 자고 가. 내가 특별히 군인 정신이 뭔지 몸으로 주입해 줄게. 어때? 보고서? 내가 부르는 대로 쓰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서로 윈윈 하자고. 천도희는 황태섭의 더러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황태섭 중령. 지금 이 행동, 대한민국 장교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워? 하. 야, 나 육사 나온 사람이야. 엘리트라고. 내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황태섭이 손을 들어 천도희의 뺨을 올려붙이려는 찰나 텐트 입구가 거칠게 젖혀지며 강철민 중사가 뛰어들어왔다. 대대장님, 그만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황태섭은 화살을 강 중사에게 돌렸다. 이 새끼가 감히 장교들 술자리에 들어와? 하극상이야? 황태섭은 신고 있던 전투화 발로 강 중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 중사가 바닥에 쓰러지자 황태섭은 짐승처럼 날뛰며 강 중사의 복부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개 같은 부사관 나부랭이가. 죽어. 죽어. 강 중사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반항하지 못했다. 계급이라는 절대적인 족쇄가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천도희는 그 지옥 같은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의 차분한 관찰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급소를 노리는 굶주린 늑대의 살기였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냉정하게 죄목을 나열했다. 군형법 제60조 문서위조, 제62조 가혹행위, 제64조 상관모욕, 제92조 추행. 황태섭이 헐떡이며 소리쳤다. 다 꺼져. 이 아줌마 당장 내쫓아. 내일 아침에 내 눈에 띄면 진짜 총으로 쏴버린다. 알았어. 천도희는 피투성이가 된 강 중사를 부축해 텐트를 빠져나왔다. 밖에는 여전히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천도희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의 혈관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 중사가 피 묻은 입으로 죄송하다고 웅얼거렸다. 천도희는 자신의 손수건으로 그의 피를 닦아주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강 중사, 오늘 밤은 길 거야. 하지만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모든 게 바뀔 거야. 자네가 흘린 피 저놈들이 피눈물로 갚게 해주지. 천도희는 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꾹꾹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가고 수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육군본부 감찰실장입니다. 천도희의 목소리가 황병산의 어둠을 갈랐다. 나다. 상황 종료. 코드 레드 발령한다. 내일 9시. 헬기 띄워. 헌병대 전원 완전 무장시켜서 내 좌표로 급파해. 놈들은 군인이 아니다. 적이다. 전화를 끄는 천도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 내일이면 저 별이 황태섭의 어깨가 아닌 진짜 주인을 찾아 빛나게 될 것이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2시 황병산의 어둠은 짐승의 아가리처럼 깊었다. 황태섭 중령은 강철민 중사 폭행 사건 직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대를 완벽한 감옥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 그는 작전과장을 호출해 신경질적으로 지시했다. 그 여자 텐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해. 그리고 통신 보안 걸어. 훈련 구역 내 모든 사제 통신 장비 회수해. 외부랑 연락 닿으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알았어? 잠시 후 작전과장이 헌병 완장을 찬 병사 2명을 대동하고 천도희의 텐트로 들이닥쳤다. 천도희는 침낭 위에 앉아 묵묵히 수첩을 정리하고 있었다. 작전과장은 뻔뻔한 얼굴로 손을 내밀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안 규정상 훈련 구역 내에서는 개인 통신 장비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저에게 맡기시죠. 천도희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규정? 민간자문위원회 통신을 제한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지? 대대장님 특별 지시입니다. 협조 안 하시면 강제로 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도희는 픽 웃으며 재킷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건넸다. 작전과장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텐트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천도희의 방한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천도희는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통신은 끊을 수 있어도 진실은 막지 못해. 어리석은 놈들. 같은 시각 의무대 천막 안. 강철민 중사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신음하고 있었다. 갈비뼈에 실금이 갔고 황태섭의 군화발에 짓밟힌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올랐다. 텐트 자락이 걷히며 황태섭이 들어왔다.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강 중사의 멱살을 잡는 대신 짐짓 걱정하는 척 어깨를 두드렸다. 강 중사, 많이 아프냐? 남자가 술 좀 마시다 보면 홧김에 주먹 다짐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 군인이 맷집이 그래서야 원. 황태섭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강 중사의 베개 밑에 찔러 넣었다. 너 이번에 장기 복무 심사 코앞이지? 처자식도 있는데 옷 벗으면 안 되잖아. 그냥 훈련하다가 빙판에서 넘어졌다고 해. 내가 병원비랑 위로금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여기서 딴소리하면. 알지? 내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야. 강 중사는 피 섞인 침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다. 가장 비열한 방식의 회유였다. 가장으로서의 무게와 군인으로서의 양심이 그의 가슴 속에서 처절하게 충돌했다. 다음 날 아침 황태섭은 분위기를 다잡겠다며 광기에 가까운 지시를 내렸다. 전날의 사고와 폭행 사건으로 부대원들이 동요하자
군기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완전 군장 야간 산악급속 행군을 명령한 것이다. 코스는 황병산 정상에서 대관령 목장까지 이어지는 눈이 허리까지 쌓인 미개척 루트였다. 나고하는 새끼는 특전사도 아니야. 전원 완주해. 정신력이 썩어 빠져가지고 다들 상태가 왜 이래? 대대장인 나도 차 타고 뒤에서 지켜볼 거니까 엄살 부리지 마. 병사들은 40kg 군장을 메고 좀비처럼 눈밭을 걷기 시작했다. 체감온도는 영하 40도. 입김이 그대로 얼어붙어 마스크가 딱딱하게 굳어버릴 정도였다. 천도희는 감시병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며 행군 대열의 후미에 따라붙었다. 감시병들도 그녀의 살기 어린 기세에 눌려 더는 막지 못했다. 행군 중반 선두조가 길을 잘못 들어 눈 덮인 계곡의 얼음 위를 지나게 되었다. 그때였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이 깨지며 병사 2명이 얼음물 속으로 빠졌다. 사람 살려! 으악! 살을 애는 냉기가 순식간에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지휘 차량에 있던 황태섭은 멀리서 라이트만 비출 뿐 차에서 내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발만 동동 구를 때 천도희가 배낭에서 자의를 꺼내 던졌다. 당겨. 허리에 감고 뒤로 누워. 확보해. 그녀는 주변 나무에 자의를 순식간에 고정하고 특유의 레펠 기술로 깨진 얼음 구덩이 근처까지 접근했다. 그녀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병사의 멱살을 잡아채 끌어올렸다. 50대 여성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괴력이었다. 구조된 병사들은 저체온증으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천도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파카를 벗어 덮어주고 병사들을 껴안아 체온을 나누었다. 괜찮아. 안 죽어. 숨 쉬어. 크게 들이마셔. 정신 놓지 마. 병사들은 엄마 품 같은 온기를 느끼며 이 낯선 아줌마가 자신들을 살렸음을 직감했다. 멀리서 지휘 차량에 히터바람을 쐬고 있는 대대장과 얼음바닥에서 뒹굴며 자신들을 살려내는 천도희. 병사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행군이 끝나고 모두가 지쳐 나가떨어진 새벽 3시. 황병산에는 적막만이 감돌았다. 천도희는 텐트 안에서 눈을 떴다. 텐트 밖의 보초병들은 추위와 피로에 못 이겨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천도희는 텐트 뒤쪽에 눈을 조용히 판의 개구멍을 만들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눈 위를 걷는데도 발자국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전설적인 707 대테러 팀장 시절 유령이라 불리던 그녀의 침투 기술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취사장 뒤편의 쓰레기 소각장이었다. 황태섭이 감찰에 대비해 태워버리라고 지시한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타다 남은 박스와 쓰레기 더미를 맨손으로 뒤지던 천도희의 손이 멈췄다. 그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푸르스름한 빵 조각들과 유통기한이 1년은 좋기 지난 냉동 만두 봉지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이게 자식들. 나라 지키는 애들한테 쓰레기를 먹여? 천도희의 손이 분노로 잘게 떨렸다. 황태섭은 정상적인 부식비를 횡령하고 폐기 처분해야 할 싸구려 식자재를 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납품받아 병사들에게 먹인 것이었다. 그녀는 타다 남은 납품 라벨과 영수증 조각들을 증거물 수집 봉투에 담았다. 천도희는 다시 어둠을 틈타 타냐고 근처의 폐컨테이너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황태섭과 행정보급관의 은밀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행보관, 장부 정리는 확실해? 내일 VIP 오시는데 빵꾸 나면 우리 다 죽어. 걱정 마십시오. 가라 영수증으로 다 메꿔놨습니다. 업체 사장한테도 입단속 시켰고요. 그리고 그 감찰 아줌마 내일 아침 헬기로 보내버리시죠.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 헬기 태우기 전에 겁 좀 줘. 입 뻥끗하면 6번이고 뭐고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린다고.
아, 그리고 강철민이 걔는 훈련 끝나면 전출 보내. 아주 먼 섬으로. 다시는 육지 못 밟게. 천도희는 컨테이너 옆 눈 덮인 비트 안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녀는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고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다. 완벽한 은신이었다. 증거를 확보하고 돌아오던 길 순찰을 돌던 부사관 한 명과 마주쳤다. 황태섭의 최측근이자 행동대장인 김상사였다. 그가 천도희를 발견하고 소총을 들어올리며 소리치려 했다. 누구냐? 꺼. 말이 끝나기도 전 천도희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그녀의 손날이 김상사의 목 울대뼈를 정확히 가격했고 동시에 다리를 걸어 눈밭에 처박았다. 억소리도 못 내고 쓰러진 김상사의 팔을 꺾어 제압한 천도희가 그의 귀에 낮게 속삭였다. 조용히 해. 살고 싶으면. 김상사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아줌마의 제압술이 아니었다. 관절을 꺾는 각도, 급소를 누르는 힘. 이건 살인 병기의 움직임이었다. 천도희는 그를 기절시키지 않고 풀어주며 말했다. 가서 황태섭한테 전해. 밤길 조심하라고. 그림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김상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훈련 마지막 날 아침 부대는 태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분주했다. 육군 참모차장과 국회 국방위원들이 참관하러 오는 날이었다. 황태섭은 병사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우리 대대의 명예가 걸린 날이다. 실수하는 새끼는 영창으로 안 끝난다. 웃어. 힘들어도 웃으면서 훈련해. 행정보급관이 창고 깊숙한 곳에서 새 박스들을 꺼내왔다. 택도 떼지 않은 최신형 방한복, 고어텍스 전투화, 신형 방탄 헬멧. 황태섭은 이것들을 맨 앞줄에 설 행사용 병사 20명에게만 지급했다. 너네는 얼굴 반반하고 키 큰 놈들이니까 앞에 서. 나머지 거짓골 한 놈들은 뒤에 숨어. 절대 카메라에 잡히지 마. 알았어? 앞줄의 병사들은 새 옷을 입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고 뒤쪽에 선 병사들은 찢어진 장갑을 낀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을 삼켰다. 황태섭은 의무대에 누워있는 강철민 중사와 동상 환자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우라고 지시했다. 환자들 보이면 점수 깎여. 저기 구석 폐창고에 짱 박아놔. 소리 안 나게 입도 좀 막고. VIP들 가실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있어. 강 중사는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황태섭을 노려보았다. 황태섭은 낄낄대며 강 중사의 뺨을 툭툭 쳤다. 눈 깔아라. 억울하면 출세하든가. 오늘만 지나면 나는 별 달러 간다. 너랑은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지. 폐창고에 갇힌 병사들은 추위와 서러움에 흐느꼈다. 강 중사는 아픈 몸을 일으켜 부하들을 다독였다. 울지 마라. 고개 들어. 아직 안 끝났다. 그분이 반드시 오실 거다. 내가 봤어. 그분의 눈을. 같은 시각 천도희는 자신의 텐트 안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간 입었던 꾀재재한 등산복을 벗었다. 배낭 깊숙한 곳에서 잘 다려진 정복을 꺼냈다. 옷주름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짙은 녹색의 정복. 그녀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다. 그리고 정복 재킷을 걸쳤다. 양쪽 어깨에 은색으로 빛나는 3개의 별 중장 계급장을 달았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훈장과 약장을 달았다. 707 대테러 부대 시절 받은 무공 훈장들이 샹들리에처럼 빛났다. 그녀는 다시 그 위에 낡고 더러운 등산용 파카를 걸쳐 정복을 숨겼다. 지퍼를 끝까지 올려 별을 가렸다.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다. 오전 10시. 요란한 굉음과 함께 VIP 수송 헬기들이 연병장에 착륙했다.
거대한 프로펠러 바람에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육군 참모 차장 중장과 국회의원들이 내리자 황태섭은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나가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제75대 대장 중령 황태섭. 열렬히 환영합니다. 참모 차장은 황태섭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자네 부대 평판이 자자하더군. 오늘 훈련 모습 기대하겠네. 자네가 올린 보고서를 보니 보급 상태도 아주 훌륭하다던데. 감사합니다. 최정예 특전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대는 병사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황태섭은 의기양양하게 브리핑을 시작하려 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그때였다. 연병장 구석 통제선 밖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천도희였다. 그녀는 헌병들의 제지를 뚫고 단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다. 황태섭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저 여자 막아. 당장 끌어내. 어디라고 기어나와. 헌병들이 달려들었고 참모 차장도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저 사람은 누군가? 민간인 아닌가? 황태섭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아, 그게 육본에서 보낸 자문위원인데 정신이 좀 이상한 여자입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야, 빨리 안 끌어내고 뭐해. 황태섭이 직접 천도희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 미친 여자가 어디서 행패야. 당장 꺼지라고 했지. 죽고 싶어. 그 순간 천도희가 걸음을 멈추고 황태섭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등산복 지퍼로 향했다. 황태섭 중령. 천도희의 목소리가 연병장의 확성기 소음을 뚫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자네 눈에는 내가 아직도 술 따르는 여자로 보이나?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황태섭의 귓가에 박혔다. 연병장의 시간은 정지했다. 황태섭이 천도희의 멱살을 잡으려던 그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천도희의 낡은 등산복 지퍼가 끝까지 내려갔다. 거친 캠퍼스 천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짙은 녹색의 정복이 황병산의 눈부신 설원 위로 드러났다. 칼 주름이 잡힌 정복 위에는 그동안 그녀가 대한민국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을 증명하는 무공훈장과 약장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 양쪽 어깨에 박힌 은색 별 3개 중장가 겨울 햇살을 받아 서슬 퍼런 빛을 뿜어냈다. 황태섭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헌병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단상 위에 있던 육군 참모차장 중장이 먼저 움직였다. 참모차장은 천도희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단상을 뛰어내려왔다. 그는 황태섭을 거칠게 밀쳐내고 천도희 앞에 부동자세로 섰다. 필승, 참모차장입니다. 감찰단장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참모차장의 우렁찬 경례 구호가 연병장을 때렸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다. 저 여자는 미친 민간인 아줌마가 아니었다. 육군 본부 감찰단장, 여군 최초의 특수부대 지휘관 출신 전설적인 철의 여인 천도의 중장이었다. 황태섭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닌 기괴한 자세로 눈밭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다. 자신이 며칠 동안 저 여자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 멱살을 잡고 술을 따르라 강요하고 성적 모욕을 주고 심지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천도희는 참모차장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발 아래 떨고 있는 황태섭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죽 장갑을 벗었다. 황태섭 중령. 자네가 말한 군인 정신이 약자 앞에서 군림하고 강자 앞에서 꼬리치는 것이었나? 자, 장군님. 그게
저는 정말 몰라. 몰랐으면 용서가 되나? 자네는 내 계급장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나를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어. 그게 자네의 본성이다. 천도희는 고개를 돌려 연병장의 도열한 국회의원들과 VIP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역시 얼어붙어 있었다. 천도희는 다시 황태섭을 향해 싸늘하게 명령했다. 일어나. 내 허락 없이 앉아있을 자격 없다. 황태섭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바지가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공포가 생리 현상마저 마비시킨 것이다. 천도희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꼴이 좋군. 특전사 대대장이 오줌이나 지리고 자네가 걷어찼던 강철민 중사는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어. 누가 진짜 군인이지? 천도희는 황태섭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며칠 전 황태섭이 그녀를 희롱하며 만졌던 그 부위였다. 황태섭은 감전된 듯 몸을 떨었다. 지금부터 자네가 준비한 그 화려한 쇼가 얼마나 역겨운 거짓말이었는지 내 손으로 직접 벗겨주지. 천도희는 단상으로 올라가는 대신 병사들이 도열한 연병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뒤로 참모 차장과 수행원들 그리고 사색이 된 황태섭이 비틀거리며 따라붙었다. 천도희는 황태섭이 사진 촬영용으로 세워둔 맨 앞줄의 병사들 앞에 멈춰 섰다. 키 180이 넘고 얼굴이 번듯한 병사 20명. 그들은 택도 떼지 않은 새 방한복을 입고 있었다. 천도희는 맨 앞에 선 병사의 방한복 지퍼를 획 잡아당겼다. 찍 소리와 함께 안감이 드러났다. 이 옷 언제 받았나? 병사는 대답을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뒤에서 황태섭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어제 지급했습니다. 훈련 전에 미리. 닥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천도희의 일갈에 황태섭이 입을 다물었다. 천도희는 병사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다시 물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자네를 지켜주러 온 거야. 병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오늘 아침 8시에 창고에서 꺼내 입혀줬습니다. 사진 찍고 나면 다시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연병장이 술렁거렸다. 국회의원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댔다. 천도희는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서 있던 병사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황태섭이 거짓골이라며 뒤로 숨겨둔 병사들이었다. 천도희는 한 병사의 손을 낚아챘다. 찢어진 장갑 사이로 검붉게 동상이 걸린 손가락이 드러났다. 살이 터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천도희는 그 손을 번쩍 들어올려 참모 차장과 VIP들에게 보였다. 보십시오. 이것이 황태섭 중령이 자랑하던 최정예 특전사의 현실입니다. 어급 장비는 창고에서 썩어가고 우리 아들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견디며 이 추위와 싸웠습니다. 천도희의 목소리가 피를 토하듯 울려 퍼졌다. 이 손을 보고도 저자가 지휘관이라 할 수 있습니까? 참모 차장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차마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그때 천도희가 손짓하자 연병장 구석의 폐창고 문이 열렸다. 헌병들에 의해 갇혀있던 환자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걸어 나왔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강철민 중사가 절뚝거리며 선두에 섰다. 그의 뒤로 동상 걸린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병사들이 따랐다. 그 모습은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라 폐잔병이나 포로 수용소의 모습에 가까웠다. 강철민 중사는 천도희 앞에 서자마자 아픈 몸을 고추 세워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필승, 중사 강철민 신고합니다. 천도희는 강 중사의 피멍든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황태섭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황태섭, 자네는 부상당한 부하들을 치료하는 대신 내 눈을 피해 창고에 가뒀어. 짐승도 제 새끼가 다치면 핥아준다. 자네는 짐승만도 못해.
황태섭은 덜덜 떨며 변명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의무대가 꽉 차서 임시로 대기시킨 겁니다. 저는 부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그래, 자네의 그 더러운 최선을 증명할 것이 여기 있다. 천도희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지난밤 탄약고에서 황태섭이 했던 말이 연병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가라, 영수증으로 다 메꿔놨습니다. 그 감찰 아줌마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린다고. 강철민이 걔는 아주 먼 섬으로 전출 보내. 황태섭의 목소리였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황태섭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다. 그거 끄라고.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하지만 그는 천도희의 옷자락조차 스치지 못했다. 강철민 중사가 아픈 몸을 날려 황태섭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강 중사의 눈빛은 더 이상 계급에 짓눌린 약자의 것이 아니었다. 체포해. 천도희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대기하고 있던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대 특임대가 연병장으로 들이닥쳤다. 검은 대테러복을 입은 그들은 황태섭을 거칠게 제압해 바닥에 꿀렸다. 안 돼. 나는 대대장이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 못 건드려. 차장님 살려주십시오. 황태섭은 참모 차장을 향해 애원했지만 참모 차장은 싸늘하게 그를 외면했다. 부끄러운 줄 알게. 자네는 내 후배라는 게 수치스럽네. 천도희가 황태섭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황태섭의 가슴에 달린 명찰과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뜯겨나가자 황태섭은 마치 팔다리가 잘린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다. 내 계급장, 내 별, 안 돼. 이 계급장은 국가가 자네에게 잠시 빌려준 권한일 뿐이다. 자네는 그 권한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썼어. 이제 국가가 그 권한을 회수한다. 천도희는 뜯어낸 계급장을 눈밭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 군사법원에서 보자고.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황태섭은 발악하며 끌려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연병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달랐다. 공포와 억압의 침묵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정화된 공기였다. 천도희는 숨어있던 비리 가담자들도 놓치지 않았다. 행정보급관, 작전과장, 군수장교. 앞으로 나와. 호명된 간부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기어나왔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었다. 너희들은 침묵했고 동조했고 방관했다. 죄의 무게는 황태섭과 다르지 않아. 전원 긴급 체포한다. 줄줄이 수갑이 채워졌다. 75대대를 좀먹던 썩은 환부가 도려내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천도희는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300명의 75대 대원들을 내려다보았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지쳐있던 병사들의 눈이 그녀를 향했다. 75대 대원들, 고개를 들어라. 천도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 추운 산속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이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찢어진 장갑을 낀 너희가 아니라 그 장갑을 끼게 만든 지휘관들이다. 병사들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하다. 군의 어른으로서 너희를 더 일찍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오늘부터 너희는 춥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천도희가 거수경례를 올렸다. 단결. 그 순간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단결.
강철민 중사를 비롯한 모든 병사가 눈물을 흘리며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경례는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지휘관 자신들을 지켜준 어머니이자 전사를 향한 뜨거운 충성심이었다. 천도희는 경례를 받은 채 병사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옅은 물기가 맺혔다. 황병산에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연병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황태섭이 횡령하여 창고에 쌓아두었던 보급품을 실은 수송 헬기였다. 천도희가 미리 지시해둔 것이었다. 자, 밥 먹자. 쓰레기 말고 진짜 밥. 천도희의 그 투박한 한마디에 병사들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지옥 같던 황병산 훈련장에 비로소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헌병대가 황태섭과 그 추종자들을 태우고 떠난 직후 황병산 훈련장은 마치 폭격 맞은 폐허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숨 고르기였다. 천도희는 지체 없이 정상화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명령은 간단하고 명확했다. 대대 군수 창고 당장 개방해. 자물쇠를 부숴서라도 열어. 행정보급관이 연행되면서 열쇠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천도희의 명령에 강철민 중사와 부사관들이 해머를 들고 달려들었다. 캉, 캉.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창고 안은 그야말로 보물섬이었다. 병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급 방한복, 발열 조끼, 최신형 전투화, 핫팩 수천 개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황태섭이 장부상으로는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빼돌려 나중에 팔아먹으려 했던 병사들의 피와 살이었다. 창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던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이게 다 우리 거였습니까? 천도희가 창고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박스 하나를 뜯어 핫팩 한 뭉치를 꺼내더니 문 앞에 서 있는 막내 하사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래, 다 너희들 것이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꺼내. 오늘 밤 이 부대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한다. 이건 명령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창고로 달려들었다. 누군가는 새 방한복을 입고 울었고 누군가는 핫팩을 양볼에 비비며 웃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자 지급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존엄성을 되찾는 의식이었다. 그날 저녁 취사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천도희가 사비를 털어 공수한 한우와 사골로 끓인 곰탕 냄새가 황병산 자락에 진동했다. 황태섭이 병사들에게 먹이려던 쓰레기 만두와 곰팡이 핀 빵은 모두 소각장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식당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들이켜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천도희는 장군석이 아닌 일반 병사들이 앉는 식탁 한 구석에 식판을 놓고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붕대를 감은 강철민 중사가 앉아 있었다. 많이 먹게. 잘 먹어야 상처도 낫는 법이야. 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중사는 밥을 씹지도 못하고 목이 메어 눈물을 뚝뚝 흘렸다. 천도희는 말없이 자신의 국에 있던 고기를 건져 강 중사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울지 마라. 군인은 밥상 앞에서 우는 거 아니다. 힘내서 싸워야지. 한편 임시 유치장에 갇힌 황태섭은 헌병들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헌병의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죄수 황태섭. 식수 지급 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병사들에게 줬던 물 다 얼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냥 얼음 깨서 드십시오. 황태섭은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밖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그에게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황태섭 시절의 보여주기식 훈련 일정표는 모두 폐기되었다. 천도희는 연병장의 전 대대원을 집합시켰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등산복 파카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입은 정복의 별은 숨겨지지 않았다. 주목. 오늘부터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너희는 진짜 특전사가 되는 법을 배운다. 사진 찍기 위한 훈련, 윗사람 보라고 하는 쇼는 없다. 오직 적을 죽이고 너희가 살아남는 기술만 연마한다. 일부 병사들은 반신반의했다. 감찰단장이 정의로운 건 알겠는데 과연 실전 기술을 가르칠 수 있을까? 50대 여성이?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킨 건 사격 훈련장이었다. 천도희는 권총 사격 훈련을 지시했다. 영하 30도의 날씨, 손이 얼어 방아쇠 당기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교관들이 머뭇거리자 천도희가 직접 사로에 들어섰다. 그녀는 장갑을 벗지 않은 채 KO 권총을 꺼내 들었다. 잘 봐라. 실전에서 적은 너희가 장갑을 벗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탕, 탕, 탕. 순식간에 세 발의 총성이 울렸다. 25m 전방의 표적지 정중앙, 지름 5cm 원 안에 세 발이 정확히 박혔다. 병사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천도희는 눈밭을 구르며 이동 사격을 실시했다. 거친 숨소리 하나 없이 그녀의 총구는 흔들림 없이 표적을 찢어발겼다. 전설적인 707 대테러 부대 팀장 시절의 기량이 녹슬지 않고 살아있었다. 특전사는 총으로 말한다. 계급장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해라.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나오면 내 별 하나를 떼어주겠다. 병사들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건 승부욕이었고 동경이었다. 오후에는 전술 훈련이 이어졌다. 천도희는 강철민 중사를 불렀다. 강 중사, 몸은 좀 어떤가? 진통제 먹었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좋아. 자네가 대항군 팀장을 맡아. 나를 잡아봐라. 천도희는 단신으로 산속으로 사라졌고 강 중사가 이끄는 최정예 팀이 그녀를 추격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천도희는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해 추격조를 하나씩 각계 격파했다. 눈 속에 매복해 있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무 위에서 떨어지며 제압하기도 했다. 훈련이 끝났을 때 강 중사와 대원들은 눈밭의 대자로 뻗어버렸다. 패배였지만 그들의 얼굴은 희열로 빛나고 있었다. 진짜 고수에게 한 수 배웠다는 짜릿함. 단장님, 진짜 괴물이십니다. 강 중사의 말에 천도희가 땀을 닦으며 웃었다. 괴물이 되어야 괴물을 잡지.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가르쳐주마. 그날 이후 황병산 훈련장은 지옥이 아닌 도장이 되었다.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야간 훈련을 자청했고 서로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황태섭이 있을 때는 억지로 끌려다니던 노예들이 이제는 스스로 사냥법을 익히는 늑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일주일간의 훈련이 모두 끝났다. 황태섭이 망쳐놓았던 부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아닌 생기가 돌았고 구호 소리에는 악다구니가 아닌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떠나는 날 아침 황병산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아무도 춥다고 느끼지 않았다. 헬기장에는 천도희를 태울 UH 의육식 블랙호크가 프로펠러를 돌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천도희는 짐을 챙겨 막사를 나섰다. 별도의 환송식을 하지 말라고 엄명했기에 그녀는 조용히 떠날 생각이었다. 그런데 연병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전체 차렷. 강철민 중사의 쩌렁쩌렁한 구령이 울려 퍼졌다. 75대대 전 병력 300명의 특전사가 완전 군장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른 새벽부터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천도희가 다가가자 강 중사가 앞으로 나와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다. 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단결. 3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황병산의 계곡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헬기의 굉음마저 뚫고 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모두 천도희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천도희는 코끝이 찡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수많은 훈장을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가슴 벅찬 적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담례했다. 쉬어. 다들 고생 많았다. 그녀는 병사들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려는 듯 천천히 대열을 둘러보았다. 너희는 내 자랑이다. 어디 가서든 기죽지 마라. 너희 뒤에는 내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다. 부당한 명령에는 저항하고 약한 자에게는 고개를 숙여라. 그것이 진짜 특전사다. 명심하겠습니다. 천도희는 강철민 중사의 어깨를 두드렸다. 강 중사. 자네 장기 복무 심사 걱정하지 마. 내가 보증한다. 자네 같은 군인이 남아야 군대가 산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중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사내대장부가 펑펑 우는 모습에 주변 병사들도 훌쩍이기 시작했다. 천도희가 헬기에 올랐다. 헬기가 이륙하자 병사들은 모자를 벗어 흔들었다. 눈보라 속으로 멀어지는 헬기를 향해 그들은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다. 헬기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천도희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훈련 기간 동안 적어놓은 병사들의 이름과 개선 사항들이 빼곡했다. 그녀는 수첩을 덮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봄이 오는군.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처럼 황병산 75대대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와 있었다. 정의가 승리하고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봄이. 에필로그. 몇 달 후. 국군교도소 독방. 황태섭은 죄수복을 입은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75대대 병사들이 보낸 것이었다. 욕설이나 비난은 없었다. 단지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새로운 대대장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찍은 75대대 단체 사진. 모두가 건강하고 당당해 보였다. 황태섭은 그 사진을 보며 오열했다. 자신이 가질 수 있었지만 자신의 오만으로 걷어차 버린 그 아름다운 전우애를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75대대 작전과 사무실. 상사가 된 강철민은 훈련 계획표를 짜고 있었다. 벽에는 천도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강 상사는 사진 속 천도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단장님, 이번 훈련도 빡세게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황병산의 전설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